제가 그거를 바꿀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부동산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큰 돈 들어가는 시장이잖아요. 그 어떤 시장보다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정말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내년 대선 전까지는 되게 좀 막막하게 느끼시는 게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좀 어떤 최선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계획이나 목표를 일단 명확히 세워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건 뭐고, 앞으로 소득이 어떤 식으로 증가를 하고, 그래서 어느 때까지 타겟화해가지고 레인지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은 해야지 될 것 같고. 푸념만 할 게 아니라. 네네. 일단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 속에서 그 결정을 하시는 거여야지 본인이 도저히 달성 못할 조건이라든가 그런 대상물에 대해서 그림의 떡처럼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과의 비교보다는 나한테 좀 솔직한 형태의 접근이 더 낫다고 생각은 해요. 내가 어느 정도 벌고 있고 어느 정도 모아놨고 이 정도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건데 이걸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이라면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남이 뭘 사서 얼마큼 올라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나도 저걸 사야 되는데 지금 저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거나 이렇다면은 뭐랄까 그냥 이제 너무 그 남과 비교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는데 요새 주택가격이 올랐다고 본인이 굉장히 부자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네. 이제 평가액이 좀 막 붙기 시작하니까 자기를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 그 소득이라는 거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종합소득이 한 꼭지가 있고요. 이건 매년 발생하는 소득이고, 이 종합소득이라는 건 저희 근로소득도 있지만 이런 기타 소득, 사업소득, 금리와 같은 이자 배당 소득이랑 임대 소득이 매년 발생하는 종합소득이고, 두 번째가 그 양도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양도소득은 주식 또는 부동산의 투자를 통해서 비정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처분소득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주택을 매수해서 평가액이 낮다는 건 이 아랫단 처분소득이 커졌다는 거여가지고, 이것도 결국 저의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이 커진 거는 맞지만 이건 비정기적으로 발생을 하고 비주기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금흐름 관리할 때나 이렇게 할 때 이게 한 번 하고 끝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아닐 수도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있어가지고 처분소득이 커졌다고 해서 본인을 부자라고 생각하시진 말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대부분의 저희가 알고 있는 부자들은 종합소득이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매년 반복되는 소득을 잘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이 부자에 가깝고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이 포함이 돼 있어요. 본인이 높은 연봉 받고 이거를 계속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활동들도 하고 또 이런저런 파이프라인이 많아가지고 소득이 매년 반복적으로 꽂힌다면은 그러면 그분은 현금흐름이 매우 좋을 거 아니에요. 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처분하기 전까지는 현금흐름이 좋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투자라든가 또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부자가 되고 있는 길이라는 거를 어필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은 마치 부동산 쌓아놓지 않으면은 못 따라가거나 막 부자가 아닌 것처럼 묘사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어 보여가지고 뭐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 보면은 또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이 중단을 시킨다는 그런 금융 그런 기관들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어요. 은행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고 앞으로 뭐 부동산 시장이나 또 아파트 가격에 있어서 또 영향을 또 안 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좀 초반에 나왔던 4.29 정책에서 우리나라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이제 코로나 이전엔 4%로 맞추겠다는 거였고 올해만 5%로 복구하는 첫 해니까요. 그렇게 하는 맥락에서 이미 23년까지 가계대출 증가를 계획을 잡은 거라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나온 거고요. NH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계형 증가율이 7% 달성하니까 중단한 거고 KB나 신한 같은 경우에는 룸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KB 신한 쪽으로 가가지고 주택 관련 대출을 받으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다 막히고 나면은 진짜 정말 다 막혔다면은 진짜 다 막히는 사태가 올 수도 있긴 할 겁니다. 다만 내년에는 또 내년 상반기 내년치의 목표치가 또 4%로 제시가 될 거니까 내년 상반기에 또 그런 대출 수요가 많이 올라올 거고요. 자금 계획을 은행이라든가 이런 거 본인 주거래 은행이나 이런 거에 너무 좀 함몰되지 마시고 대출이 되는 그런 은행에 가셔가지고 대출 받고 하시면은 그 은행이 주거래 은행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출 관련 규제는 빡빡하게 4%로 갈 거니까 상반기에 대출을 일으키는 게 좀 더 여유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년 상반기에? 네, 매년 23년까지라고 하니까요. 네, 22년, 23년까지 계속 4%로 묶어둘 거여 가지고 상반기에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을 매수할 때도 그 시점을 좀 맞춰갖고 생각을 해보는 게 조금은 더 안전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자금 때문에 좀 꼬이면 굉장히 머리 아프고. 진짜 힘들어서 맞아요. 갑자기 집을 샀는데 대출이 안 돼요.
좀 힘드니까 너무. 네. 또 요즘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도 많이 오르고 또 이제 빌라, 오피스텔까지 다 오르다 보니까 이쪽으로라도 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라도 내 집을 하는 게 낫다라고 보시나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본인 가치관 차이라고, 그러니까 본인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왜 그런 시장까지 그런 매매가 강세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일종의 어떤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순응을 할지 아니면 이거가 좀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동참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지 결국 본인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굵직굵직한 정책이 나올 때마다 꼭 보셔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책 효과가 다 나온 다음에 결국 그게 가격으로 드러난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항상 늦게 뒷박쳐야 되잖아요. 그러나 어떤 굵직굵직한 뭔가가 발표가 됐을 때 그게 어떤 식으로 시장을 움직이고 재편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다음에 대응을 하시게 되면 늘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발표된 정책을 잘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 굵직한 정책을 보고 좀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소위 지식 체계를 잘 쌓아 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쪽에 있고 이런 쪽에 있고 좀 쌓아놓으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시장을 분절해서 보시는 훈련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부동산 씬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제 주로 입지적으로 좀 많이 바라본다거나 상품적으로 많이 바라보긴 하는데 이제는 아까도 그렇지만 주택 유형별로 이제 유형이라는 것도 등장을 했고 소형, 중형, 대형 이런 면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가액에 따라서도 그 다 기준이 다르다는 걸 저희가 진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입체적인 사고를 뭐라 그럴까 이제 종전에는 어느 동네에 그런 입지만 좀 알면 됐는데 이제는 입지에다가 그 뭐 조정이든 아니면 그런 규제 정책에다가 또 대출 관련 제도라든가 이런 유동성 환경에다가 또 상품의 다양성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알아야 되는 시대가 돼가지고 지식체계를 진짜 복잡하지만 쌓아놓기는 쌓아놔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본서를 낸 건데 네. 왜냐면은 볼 게 많다는 거죠. 이제 어려워졌어요. 그 시장이 좀 볼 게 많고 어려워져가지고 다 어느 정도 완전 예를 들면 100점까지 깊게는 아니지만 70점까지는 좀 다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두루두루 알긴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정책을 보게 되면 너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걸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예를 들면 어저께도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사전청약을 한다고 발표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 민영주택 사전청약 했을 때 어떻게 되고 그 민영주택의 당첨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알면은 내가 그럼 저거를 도전할까 안 할까 막 이런 판단이 바로바로 써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이 제도가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도를 만든 사람을 좀 탓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지금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탓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제가 그거를 바꿀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부동산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큰 돈 들어가는 시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어떤 시장보다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정말 열과성을 다해가지고, 다만 마음을 열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 마음을 닫고 내가 원하는 정보만 취사 편집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완전 열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다 들어본 다음에 그렇게 깊게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내년 대선 전까지는 좀 굵직한 대책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더 과열되는 감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시장 안정을 위해서 뭔가 나올 만한 타이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안 내고 왠지 선거 끝나면 낼 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뭐 상반기까지는 조금 소방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라도 사야 되겠다는 생각에 각자 도생하겠다는 마음으로 막 좀 과열될 양상으로 흘러갈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너무 휩쓸리시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월드 채널도 마찬가지인데 좀 공부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직접 발품 팔고 결국 해답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매수매도에 대한 그런 고민은 항상 외로운 상태에서 내리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말은 드리고 싶어요. 너무 단기적으로 고민이 어려울 때는 한 발 멀리 긴 시계열을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복잡해 보이지만은 좀 떨어져서 보면은 긴 시기열 상에서는 그냥 결국 우리나라 자산이라는 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함께 같이 해왔고 그리고 중간에 오버슈팅 돼서 떨어졌던 기간도 있었는데 그것도 결국 몇 년 지나니까 또 회복했잖아요. 그래서 뭐랄까 그런 그 잔파도를 다 맞추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데 그냥 길게 보고 가가지고 내가 여기 집을 살려고 하는 이유가
4년 이상의 장기 거주고 우리 가족의 주거 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그리고 가격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그냥 어차피 좀 살다 보면은 다 원금 이상의 원상복구 될 거라는 그런 좀 느긋한 마음만 갖고 있다면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막 함몰돼가지고 고민하시면은 스트레스만 받고 하니까 문제를 쉽게 굵직굵직하게 풀어가지고 뭐 한국이 망할 것인가 안 망할 것인가 약간 이런 수준으로 그냥 그러면 우리 풀어가지고 선택하기가 좀 더 쉬울 수 있다. 네, 그냥 그냥 망하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되겠지. 약간 이런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서 완전 1등인 놈을 잡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운이 이제 결합된 부분인 거잖아요. 우리 1등을 잡으려다가 아예 못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오히려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죠.